연간 100여 명 이상의 한인 시니어들이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북가주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해 지진 발생 후 신고 전화가 200건에 육박했습니다. 칼스테이트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6%씩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중국 하웨이가 새로 내놓은 스마트폰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반도체 부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간 100명 이상의 한인 시니어들이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수치를 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성인의 4명 중 1명이 낙상을 경험했다며 낙상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비율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CDC에 따르면 의도치 않은 낙상이 주 원인이 된 65세 이상 사망자는 2018년 32,522명, 2019년 34,211명, 2020년 36,508명, 2021년 38,742명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2022년 잠정 집계치는 49,920명으로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만 명당 73명꼴이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5년 전보다 18%, 약 20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하면 1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인의 경우 5년 전과 비교해 77%나 늘었습니다. 낙상이 주 원인으로 사망한 65세 이상 한인은 2018년 65명, 2019년 91명, 2020년 85명, 2021년 111명, 2022년 115명 등으로 역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아직 정확한 증가 원인으로 판명된 것은 없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을 앓거나 이겨낸 시니어들이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현재 많은 시니어들이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데 그중 일부 또는 그 조합이 현기증이나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CDC도 낙상 예방을 위한 조언에서 복용 중인 약을 검토하여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이 있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욕실, 계단, 복도 및 보행로에 난간 또는 손잡이 설치, 양탄자나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제거,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나 카펫 설치, 걸어다니는 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가구 및 전선 배치, 물건을 어깨 높이 정도의 적당한 높이에 두기,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짚기 위해 의자나 테이블에 올라서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등을 조언했습니다. 또 실내 조명을 밝게 하고 밤에는 야간등을 켜놓거나 손전등을 가까운 곳에 두기, 샤워하는 동안 앉아있을 수 있도록 샤워용 의자와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는 샤워헤드 준비, 누워있다 일어날 때 몇 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서기, 꾸준한 걷기로 신체의 활력을 유지하기 등을 권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오늘 오전 북가주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해 흔들림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200건에 육박했습니다. 연방지질연구소는 오늘 오전 10시 24분 북가주 샤스타 카운티 내 폴 리버 밀스 커뮤니티에서 약 7마일 서남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 30분 만에 땅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거의 200건에 육박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신고는 대부분 샤스타 카운티로 근접한 오리건주 일부에서도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지질연구소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날 지진 규모가 셌기 때문에 주정부 지진 경보 시스템과 스마트폰 앱이 주민들에게 위험을 경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진 경보 시스템은 규모 4.5 이상 지진 발생 시 작동합니다.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LA시 전역에서 발급된 퇴거 통지서는 4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대부분 고급 아파트에 통지서가 몰렸습니다. 총 4만여 건의 퇴거 통지서는 아파트 8,400곳에 발급됐는데 아파트로 가장 많았던 곳은 다운타운의 고급 아파트로 아파트의 원베드룸 렌트비는 2,487달러를 보이고 있어 시 전체의 원베드룸 평균보다 50%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헐리우드와 우드랜드 힐스 등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렌트비 미나백은 최대 56만 1,700달러에 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정의로운 경제를 위한 전략적 행동은 퇴거 통지서를 받은 세입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일 거라 생각하지만 10년 동안 LA 카운티 퇴거를 연구한 결과 대형 고급 아파트들이 더 높은 비율로 퇴거를 요구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매년 높아지는 임대료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넬슨 분석가는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LA 카운티에 제기된 퇴거 소송은 2만 3천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나 늘어 지난 2016년 이후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과 임대료 가치 솟자 로컬 정부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 주거용 시설 관련 규제를 대거 완화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 전국 곳곳에서 이렇듯 자택마당에 별채를 짓는 경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뒷마당 별채라고 하거나 연로한 부모를 모신다는 뜻에서 할머니 아파트라고도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보조 주거용 시설, 영어로는 액세서리 드웰링 유닛을 줄인 ADU라고 부릅니다. 보통 40에서 90제곱미터 정도 크기의 독립 공간으로 침실과 욕실, 주방 같은 기본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본체에 붙여 짓기도 하고 별도 주택으로 건축하기도 합니다. ADU 시설의 가장 적극적인 지역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주정부는 2017년부터 ADU를 지어도 되는 부지 최소 기준과 주차 공간 확보 같은 규제를 차례로 완화했고 건축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반으로 줄이거나 최대 4만 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의 보조 주거용 시설 ADU 건축 허가 건수는 2016년 1,200여 건에서 지난해 2만 3,700여 건으로 2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집값이 워낙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앞다퉈 건축 허가 및 장려에 나선 것인데 월세를 내기 어려워진 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살면서 생긴 대안입니다. 아울러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가 늘어난 것도 이러한 시설이 인기를 끄는 배경이 됐습니다. 별채를 업무용으로 마련하며 사무실 월세를 내는 대신 뒷마당에 사무실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공간을 임대로 활용하기 위해 별채를 짓는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조 주거용 시설을 한 채 짓는 데 드는 비용은 20만에서 40만 달러 사이며 월세를 2,400에서 3,000달러 정도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7, 8년 정도 임대하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집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건축 허가부터 설치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는 등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립대 시스템인 칼스테이트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6%씩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칼스테이트 이사회 재정위원회는 15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막기 위해 내년 가을 학기부터 2029년 봄 학기까지 매년 6%의 등록금 인상안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A와 플러튼, 노스리지, 롱비치 등 남가주 지역 4개 캠퍼스를 포함한 칼스테이트 계열 23개 대학에 재학 중인 46만여 명의 학생들은 오는 2029년까지 매년 6%씩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재학생들의 연간 현재 등록금은 약 5,700달러 수준으로 내년 가을 학기에는 등록금이 342달러 오른 6천여 달러가 되고 이후 매년 올라 2029년까지 학생들이 내야 할 등록금은 7,680여 달러가 됩니다. 공공보건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2만 5천 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한편 당초 이사회가 고려했던 무기한 등록금 인상안은 학생들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됐습니다.
최근 경기지표 호조에 힘입어 달러가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로화나 엔화 등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 지수가 이번 주에도 올랐습니다. 8주 연속 오르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달러 강세는 최근 미국의 좋은 경제 지표 영향입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고용 시장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탄탄하고 8월 서비스 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분기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높은 금리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달러 가치가 더 오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달갑지는 않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높아지면 국내 물가 역시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에 126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은 최근 1330원을 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 역시 상승세입니다.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6월 최저점을 기준으로 25% 가까이 오른 상황입니다. 문제는 세계 경기가 얼마나 받쳐주느냐인데 중국 둔화에 이어 유로존은 아예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약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달 열리는 회의에서 고금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 5번째 연속 금리를 동결해온 한국은행도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조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다자외교 두 번째 무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 G20 회의에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의 세계적 복합위기, 기후와 보건, 디지털 등에서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논의 대상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 윤 대통령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밝힐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밝힌 원칙이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 문제와 연계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 취약국 지원 확대와 청정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등은 우리의 기여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할 기후변화 리더십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분명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글로벌 디지털 윤리규범 정리 등에도 우리 역할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G20 회의 기간에도 주요국 정상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투표 2달여 남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상 외교를 적극 활용하는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KBS 뉴스 조태우입니다. 내일부터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 대표단의 참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는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알리는 광고가 곳곳에 걸렸습니다. 개최 장소인 루스키섬 극동연방대학 주변의 경계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경찰과 군인까지 배치됐고 위험물 탐지본까지 동원됐습니다. 연해주 주정부는 이번 행사에 10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하는데 북한 대표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가 대표단을 이끄는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장거칭 부총리의 참석을 확인했지만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도 문을 굳게 잠근 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스 통신은 러시아 국방차관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의 다면적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또 나란히 주러 북한 대사에 러시아와 전우회를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을 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간 정상회담을 통한 무기 거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북러 밀착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 LA 한인회가 마우이 산불 참사 피해자 돕기 모금 운동을 통해 모인 기금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지난달부터 모금한 기금 19,320달러를 마우이 한인회로 보내고 추가로 모금된 350달러를 발송해 총 19,67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마우이 한인회는 LA를 포함해 각 지역 한인회가 모금한 기금을 21가정에 각각 1,735달러씩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우이 한인회는 산불 참사로 피해 가정 대부분이 소유업체를 잃었고 7가정은 자택이 소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수의 피해 가정이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장 생활이 힘든 상황 속에서 LA 한인사회가 모아준 정성은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LA 한인회는 마우이 산불 피해자를 돕기 원하는 한인들은 마우이 한인회를 수취인으로 쓴 수표를 LA 한인회로 발송하거나 직접 사무국에 방문해 전달하면 된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새로 내놓은 스마트폰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반도체 부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 상무부는 즉각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7나노미터로 추정되는 반도체 칩의 특성과 구성에 대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5월부터 미국 기술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는데 제재에 구멍이 뚫린 건지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더 나아가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We're committed to the small yard high fence. We need to make updates to the parameters, our rules as we go forward. 그러면서 특정 스마트폰이나 칩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의 접근 방식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손보되 반도체 칩뿐 아니라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전반을 옥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중국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업들도 국가 안보 위험 기업들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국가 안보 개념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는지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중국과 아이폰 금지령 관련 대화 계획이 없다며 G20 정상회담에 참석 예정인 바이든 미 대통령도 중국 리창 총리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며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여한 대중국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번 주 증시를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해보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지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는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은 했는데 그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한 주간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번 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하루 이제 오르고 오늘 처음 하루 오르고 이제 이틀 엇갈리고 이제 뭐 하루 떨어진 이번 주 같은 경우를 하락한 주로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난주를 5주 만에 처음 상승한 주로 마무리했는데 반등한 지 한 주 만에 이 지난주 반등을 데드캣 바운스로 완전히 이제 끝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패한 반등으로 이제 끝내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위기가 투자 심리 자체가 확연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의 열기가 확실히 식었음을 나타내면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감돌면서 이제 매수 심리가 자극됐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유가는 10개월 최고치를도 치솟았고 또 거기다 더해서 이제 뭐 일단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시장의 노동시장은 탄탄하다는 거를 이제 뭐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더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이제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가장 적게 떨어진
거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4주 동안에 3주를 하락했습니다. 뭐 이번 주 가장 적게 떨어진 게 다우존스였음에 불구하고 4주 동안에 3주를 떨어진 거니까 그만큼 이제 하락세가 완전히 모멘텀이 완전히 멈췄다고 보기 좀 힘들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만 해도 어떻게 따지면 연준이 금리 쪽보다는 그래도 고용 시장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또 다르게 시장을 바라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항상 지금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똑같은 걸 갖고도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쪽이 있는데 지금 9월달 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봤을 때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93%의 동결 가능성이.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 동결이 9월달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그 대신에 11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54%, 인상 가능성이 46%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까딱 잘못하면 이게 막상막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다 더해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한 89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확 줄어든 상태고 다음 주 8월달 발표되는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거기다 더해서 소매 판매 지수까지 발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떻게 발표냐에 따라서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냐에 따라서 한마디로 뭐냐면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 인상 가능성이 또 완전히 또 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심리가 요동칠 수 있는 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의 변동성 또한 또 커질 수 있는 거고 이번 주 하락한 장이 한마디로 반짝 하락으로 숨고르기를 끝낼 수 있느냐 아니면 하락세가 좀 더 악화될 수 있느냐를 다음 주 같은 경우 약간 좀 더 윤곽이 잡힐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대기업들은 또 좀 괜찮겠지만 그래도 중소기업들이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쪽은 좀 어떤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 같은 경우도 고금리가 오래되게 되면 아마 그마디로 이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반등하다 꺾인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도 악재가 되면서 초대형 기술주들을 같이 끌어내리는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애플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같이 간다 뭐 이런 설이 있는 것처럼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이틀 떨어지고 오늘 같은 경우 3일 만에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찔끔 소폭 반등하는데 그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반등상 연결될지 아니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 또 안 좋은 소식으로 악재가 뭐 호재로 둔갑하거나 호재가 악재로 둔갑하는 것처럼 또 상황이 바뀌면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 심리가 또 급격히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